자식을 알라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성영선입니다. 네,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우리 초등 아이들의 속마음 번역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초등 부모님들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초등 사이다 김선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 부모님들의 한 줄기 빛이 되주신다. 그 초등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저라서 아주 오늘 이 시간을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네, 오늘 빛을 넘어서 구원의 손길을 구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 어떤 에듀소스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녀와의 대화의 어려움을 가지신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통과 학습 모두. 네. 오,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초등아이 속마음 번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부모님들께서 초등아이들과 대화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왜 그런 걸까요? 일단 1, 2학년 때는 대화가 잘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착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이유는 이제 물어보죠. 뭐 선생님 어때? 친구들 어때? 그리고 뭐 생일잔치에 누구누구 왔니?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이 유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제가 아까 들었던 문장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어때? 뭐 친구들 어때? 생일잔치 어때? 이게 1학년 아이가 쓴 동시 구절입니다. 그 동시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잔소리? 엄마의 인터뷰라고 했어요. 엄마의 인터뷰.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이미 1학년부터 계속되는 질문을 받는 인터뷰 정도로 느끼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1, 2년 들으면 3학년 즈음부터는 대답하기가 너무 싫어지죠. 그리고 중학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래와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지지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4학년 이상, 이제 자녀분이 4학년이라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4학년입니다. 예. 그 4학년 이상의 대화는 그냥 엄마 아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직장에 갔는데 부장이 어떻고 또 아니면 뭐 찬장을 열었는데 뭐 바퀴벌레가 나왔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이가 재미없으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제 더 재밌는 버전으로 찾아서 영어에서. 네, 찾아서 다음에 또 그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대화의 중심을 이제 아이가 아닌 엄마, 아빠 자신에게 이렇게 돌리는 스토리로 진행하시는 게 그나마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 오늘 제가 이 시간 아주 기다리고, 왜냐면 저희 아이는 뭐 참 착한 아이인데 점점 변화하는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아이가 쉽게 짜증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부모님이 공부 얘기 꺼냈을 때 그런 그렇죠.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랑 안 싸우고 이 공부 얘기를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엄마가 뭐 숙제했는지 공부했는지 확인하러 방문으로 갑니다. 그럼 발자국 소리가 들리겠죠. 아니면 노크 소리가 들리겠죠. 그 순간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이미 목소리 하나 듣는 겁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엄마가 숙제를 물어보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지없이 엄마가 문을 열고 물어보죠. 숙제 다 했니? 그럼 아이가 확 짜증냅니다. 왜 자꾸 물어? 엄마는 억울하죠. 난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아이는 이미 몇 번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냄새 교란 작전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음성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냄새처럼 느껴요. 대화하기 전에 이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노크하고 들어가셔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이제 숙제 물어보겠구나 하겠죠. 이미 한번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는 이미 말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묻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거 필통이 좀 낡았네? 이거 하나 갈아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덥지 않아? 에어컨 틀어줄까? 하고 한 바퀴 둘러보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나가시면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을 연 순간 아이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걸 꼭 인지하시고 그때 물어보시면 결국 다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한 바퀴 방을 둘러봤잖아요. 그리고 2시간이나 3시간 뒤에 부르는 겁니다. 영희야 숙제한 거 가지고 나와. 문제집 가지고 나와. 네. 이건 뭐냐면 싸움의 그라운드를 방이 아닌 엄마의 그라운드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나오면서 이미 반성을 하든 뭐 잘했든 펼칩니다. 그러면 흔적이 아까 한 바퀴 돌고 온 이후로 한 노력이 있네 하는 흔적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대화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뭐 시간이 좀 부족했나 봐 이렇게 좀 그럼 좀 어려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 그러면 다음에 조금 시간 늘려서 하자 하고 다시 방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을 일단은 피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녀 방을 들어갈 땐 그냥 싸울 생각을 하셔라. 특히 고학년 이상이 되면. 그런데 싸움을 하되 위태롭지 않을 만큼만 싸우면 이게 대화다. 위태롭지 않을 만큼이라는 건 뭐 툭툭 서로 1대1 아니면 2대2 정도. 3대3으로 넘어가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2 정도만 하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1대1 뭐 2대2 됐는데 거기서 모욕적인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 건 금물입니다. 이게 아이도 너무 잘 알고요. 이미 10년 이상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떤 말을 수치스러워 하는지 잘 압니다. 엄마도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너 맨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그렇게 찌지. 툭 그런 말 한마디 던지고 나오면 이건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이미 분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복수할 기회를 찾아요. 그래서 언젠가 비슷하게 엄마한테 복수하거나 만약에 분위기가 복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결국 학교에 가서 타인에게 그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1대1, 2대2 정도면 아주 훌륭한 대화다. 모욕적인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 싸울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또 우연히 어느 날은 하하하 하고 나옵니다. 그럼 뭐 아주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공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부나 숙제를 할 때 이상하게 엄마 말고 아빠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아이. 오늘 후반부에 나올 내용을 선지적으로 계속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선생님이시잖아요. 학교에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 친구 아주 똘똘하다, 이 친구 참 착하다, 공부 잘하겠다 이런 게 이렇게 느낌으로도 이렇게 예측이 되시나요?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맞으세요? 그게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제 6학년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들 여쭤보면 거의 다 예측들을 하시고요.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벼락치기 한 아이와 꾸준히 한 아이와 어떤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올까요? 초등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맞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은 꾸준히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죠. 꾸치기. 꾸준히 하다 벼락치기. 이게 초등 시기에는 벼락치기 하든 꾸준히 하든 하기만 하면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 벼락치기가 한계를 만나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진로 상담 지도를 해주는데 학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와요. 김선호 선생님이 특목고 한번 준비해보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준비하고 합격하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나서 제가 그 말을 해줄 줄 알고 기다리는데 해주는 아이가 있고 안 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해주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근면성입니다. 꾸준히 하는 아이. 그 아이는 이게 특목고라는 게 입시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밤 10시까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공부하고 다시 다음날 7시, 8시 일어나고 엄청나게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 과정을 해낼 수 있는 아이는 근면성을 가진 아이만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고 성공의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제가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는 6학년만 15년 중에 7년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고학년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6학년 아이들에게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1학년 아이인데도 얘는 보여요. 명문대에 갈 것 같다라는 게 보여서 제가 놀랐습니다. 뭘 보면 느꼈을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숙제 해오는 걸 보고 숙제 해오는 걸 보고 거기서도 이미 초등 이전에 이미 근면성이 잡혀 있고 숙제의 완성도를 스스로 얼마나 하려고 했는지 노력도를 보이니까 이 아이가 이 상태로 6학년까지 가겠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음. 이미 그 이전에 거의 결정되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와. 추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숙제 잘하는 거 그리고 근면하고 이건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또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세대가 변하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음. 애를 그냥 범생이라고 부르고 놀지는 못하는 아이라고 그런 주기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는데 인성도 좋아, 관계성이 좋아. 근데 얘는 그렇게 뭐 공부가 안 되는데 좀 관계성도 어렵고 우울이나 불안도도 높고 이렇게 가진 아이들이 점점 많이 갖는 게 그런 모습이 보이고 가지지 않은 아이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좀 근데 속도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영재원 가는 아이들이 보면은 네.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자, 그 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공부 정서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부를 마주하는 배우는 것을 맞이하는 정서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공부 정서감이 높은 아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공부 정서감이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공부 정서 올리는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다요. 네.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취학 전 엄마가 직접 읽어주는 동화책. 공부 정서감이 네. 높은 아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높은지 해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오히려 면담할 때 제가 배우려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들이 시큰둥해요. 잘 모르겠대요. 정말 해준 게 없대요. 그러면서 다른 어머니들이 들으면 좀 열받으시죠. 뭐, 나는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얘는. 그러면서 끝에 덧붙여지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바로 이거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읽어주셨나요? 하루에 2시간? 2시간? 꽤 많이 읽어주는 읽어주셨네요. 거죠. 네. 보통 일을 해준 게 아닙니다. 보통은 2시간 TV 보러 하고 엄마 아빠는 딴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본인이 직접 책을 읽지 않아도 특히 아직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동화책을 들려주면 어휘력이 이제 급상승하고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거죠. 2살 정도에 약 적게는 200단어에서 400단어 정도가 이미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동화 이야기를 덧붙여주면 이제 어휘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북 같은 거 틀어주면 좋겠네요. 네, 그것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건데요. 그리고 엄마의 나이가 비슷한 그냥 일반 아줌마의 목소리를 2초간 들려줘요. 뭐 한 이런 음성 정도입니다. 그럼 단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뇌파를 봤더니 일반 아줌마가 했을 때는 뇌의 한쪽 면, 누구지 하고 인식하려는 부분 한쪽 면만 파장이 일어나고요. 엄마 목소리를 2초간 들었을 때는 뇌의 모든 부분에서 다 파장이 일어났어요. 뭐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 인지 담당하는 부분, 학습 다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읽어주는 말이 아이에겐 온 뇌가 반응해서 다 듣고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목소리를 직접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아빠 목소리는 그보다 효과가 낮았습니다. 물론 아빠 목소리가 인공지능보다는 점수가 높습니다만 엄마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엄마 드립니다. 그렇다고 아내분에게 이렇게 무조건 넘기지 마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지금 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됐는데도 지금이라도 좀 더 읽어주면 어떨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라면 읽어주는 거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지금 읽어 좋고 저도 6학년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 짤막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줍니다. 학교에서? 네, 읽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서관 가서 또 빌려와서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주는 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2시간 정도 읽어줬다는 거죠? 취학 전에? 네. 매일
한 진짜. 30분 정도 읽었는데.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들 하셨어요. 음. 뭐 엄마가 읽어주고 아빠가 읽어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 저희 집도 아빠가 한 30분씩은 네, 했거든요. 아주 오. 훌륭하신. 괜찮죠. 예. 훌륭하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애 자려고 누운 거기서 이렇게 애는 막 편하게 누워있고 아빠는 막 연기도 해야 돼요. 막 하고, 쾅쾅쾅 막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저는 막 그 없는 얘기까지 최대한 막 극적으로 네. 얘기 전달하려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이 쉬어가지고 다음날 라디오 할 때 막 음이 탈라고 막 이래야 돼요. 또 아이들이 또 읽은 책 또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아, 확실히 전문가시네. 네. 정확히 꽤 들고 계시네. 그럼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형성하기. 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할 때 즐겁게 하다가도 한계가 오고 지치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뭔가 자꾸 유혹거리가 생겨요. 뭐 게임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그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자기 조절감입니다. 내 욕구를 조절해서 멈추는 거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자기 조절감이 형성되는 보통 우리가 절대적 시기라고 하죠. 심리 발달 심리에서 3살에서 4살 시기입니다. 언제냐면 기저귀를 뗄 때, 이렇게 대변을 가릴 때 그 전까지는 내 욕구대로 응하고 싶은 게 막 응하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저기 가서 오리같이 생긴 거에 가서 앉아서 이제 응아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힘들죠. 처음에. 그러다가 뭐 느낌이 오면 또 가가지고 또 응아하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받고 하면서 드디어 내 욕구를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가 자기 조절감 형성이 무척 중요하고요. 근데 옛날 어르신 분 중에 이불에 지도 만들면 뭐 이렇게 씌우고 나가서 소금 받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자기를 조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그냥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통제된 아이들은 욕구를 조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화장실을 안 가요. 유치원에서 화장실을 안 갔다가 꾹꾹 참다가 집에 가서만 합니다. 이거는 조절이 아니라 통제를 하는 거죠. 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앉았네, 격리해주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면서 자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갖게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제가 대부분 다 강연을 나가면 이미 초등학부모님들이에요. 이미 지났고요. 지났어요. 세네 살. 그러면 초등 시기에는 자기 조절감을 갖추는 방법이 없나요? 뭐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쉬었다 하라는 거예요. 쉬었다 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뭘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게 뿌듯합니다. 특히 뭐 레고 같은 거 조립하면 어떤 아이들은 2시간, 3시간씩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때 멈추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간식 먹을 시간이야? 간식 먹고 해. 간식 먹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간식 먹고 해. 아니면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고 해. 해서 그 자리에 와서 먹고 다시 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몰입력이 너무 좋아서요, 집중력이 좋아서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속 더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건 멈춰야 할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간에 이제 꼭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라고 하는 부분을 활동 중에 자주 주면 좋고요. 이 조절감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자기 주도 학습과도 거리가 멀고 왜냐하면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쉬었다 해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쉬고 좀 하다가 쉬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이미 재미가 없었겠죠. 네, 뭐 공부하다 싫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 건데 본인이 몰입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과정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노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응용하면 너무 쉬는데 몰입하고 있으면 잠깐 공부하다가 쉬어. 이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아, 공부하다가 쉬어라고 하시면 또 공부는 짧게 하고 오래 쉴 테니까 네. 이제는 공부 시간이야 하고선 공부 그때는? 시간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의지력보다 습관이 중요.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하다가 안 되면 너는 의지가 그 모양이냐. 좀 노력해야지. 이렇게 의지가 낮다는 걸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 자체가 이미 의지력이 낮습니다. 의지력이 높게 형성돼 있지 않아요. 뭐 어른들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지력을 가지고 탓하기보단 기본적으로 패턴화돼서 습관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습관화의 장점은 뭐냐면 의지를 사용하지 않게 해요. 저기 컵라면이 있습니다. 밤에 먹고 싶죠.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아예 그냥 컵라면이 없다.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먹고 나면 다 같이 앉아서 책을 읽으세요. 그럼 저녁 먹고 다른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TV 볼까 뭐 할까 고민하지 않고 같이 앉아서 저녁 먹고 나면 그냥 책을 보는 겁니다. 그게 캠핑을 가든 여행을 가든 그러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가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방 세팅이 달라집니다. 책상도 새로 넣어주고 뭔가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쫙 깔아주고 너의 공부방을 여기 만들어줬으니 너는 이제 학교 가서 숙제도 열심히 여기서 하고 해라. 아직 자기 주도 학습이 갖추지 않은 1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방에 혼자 들어가서 숙제를 하래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앉아 있으면 꿈틀럭거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책상에 있는 뭐 만지작거리고 싶겠죠.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연구가 있어요. 초등 시기에 어디서 공부를 했는가. 3분의 2 정도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초등 시기까지는 거실에서 공부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가 방을 만들어줘서 방을 들어간 순간 성적이 떨어졌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 거실에 있으면 노출이 되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 같은 주변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신문을 보든 설거지를 하든 아이가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꼭 막히는 부분이 나와요. 단어가 모른다거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엄마가 설거지 하고 있다가 또 그건 뭐야? 하고선 바로 해결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혼자 방에 있다가 하나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검색을 아직 1학년 아이가 하기도 어렵고 중고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지만 검색하는 순간 환경이 이제 다른 데로 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엎드려서 숙제해도 되고 뭐 식탁에서 뭔가 과제를 해도 되고 근데 어머님들이 이거를 잘 못 보셔요. 뭐냐면 거실에 막 책도 있고 뭐 지구본도 있고 아이가 뭐 그려놓던 게 막 이렇게 두서없이 있으면 좀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중에도 교실이 쫙쫙쫙 정리돼야 이제 좀 안정감 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걸 좀 견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실 뒤편 한켠에는 약간 좀 어눌하지만 아이들이 뒹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실에서도 아이들이 뒹굴다가 갑자기 뭔가 책에 걸려 뭐지 하고 펼치면 책 보다가 궁금한 거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그냥 습관처럼 만들어지려면 환경도 같이 덧붙여줘야 되고요.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고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소한 것들은 습관화하면 그리고 습관화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공부 정서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네. 이제 바로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본다고 네. 그때 알려주는 게 맞습니까? 아, 그럼요. 바로. 네. 저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 하려고 네. 네이버를 찾아봐요. 그 부모님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같이 검색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찾아보는 순간 이제 다양한 외부로 빠져나갈 구멍들에 노출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좋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얘기를 좋군요. 해주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제일 제 좋습니다. 딴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못하는 모습 이제는 인터넷도 들어갈 줄 아는데 네. 근데 괜히 그걸 들어가게 하면 또 한참 분위기 잡았는데 그 마지막까지 이제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물어볼 줄 아는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제 혼자 알거나 혼자 해결하고 혼자 찾아가는 것도 자기 주도력이 맞습니다. 제일 빠른 건 좋은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게 가장
학습력도 좋고 배워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 예전에 이제 도제식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아니, 제가 지금 예. 큰 깨달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보는 것도 자기 주도적인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는 게 네. 못하는 거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 저는 마침 저 뉴스도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고 막 이거에 네. 그랬는데 그게 맞네. 아빠 옆에서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너무 좋죠. 있을 수 있네. 왜 그럴죠? 뭐 일단은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의 능력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대답을 잘 안 해주거든요. 웬만하면 알아서 근데 앞으로는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빠는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작에 얘기하지. 그런 걸 왜 감출까요? 누가 감춘다? 제 아이가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감추지가 않는 거. 이미 말은 한 거죠. 아버님 못 알아들으셨을 뿐. 진짜 제가 못 알아들었구나. 아니 우리 아이가 아빠가 알 것 같아서 묻는 거야. 이랬다면 제가 진짜 열심히 가르쳐 줬을 텐데. 진짜 우리 초등 아이들의 속마음 번역가가 맞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러시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의 자존감이 공부력도 높인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연관이 깊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공부의 자존감에도 여러 하위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요소가 공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존감의 3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기둥이 자기 효능감인데 그래도 나는 좀 쓸모 있어. 이제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아이들은 대부분 어지간해선 자기 효능감이 높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엄마 나 그림 그렸어 하고 가져오죠. 그렇죠. 엄마 아빠 보기엔 좀 형편없는 그림이지만 물론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객관적인 평가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해냈어 하면서 뭘 자꾸 가져오고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이들이 가져오는 것만 보고 아이고 예쁘다 괜찮다라고만 얘기해도 자기 효능감은 높아집니다. 근데 그 낮아지기 어려운 자기 효능감을 부모님들이 기가 막히게 자꾸 낮추셔요. 이게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이 말만 안 하셔도 우리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은 보존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셨나요? 한숨 쉬시네요. 네, 한숨. 네가 그러면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해온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괜찮아, 선생님이 괜찮아, 누가 괜찮다 해도 엄마 아빠의 그 한숨 섞인 목소리와 눈빛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네. 그래서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이 앞에서 한숨 쉬거나 이제 좀 하거나 또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 눈빛 보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요 말 한마디 하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기 효능감을 많이 높일 수 있고 이게 자존감의 3가지 기둥 중에 한 기둥을 튼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자기 효능감은 웬만하면 낮아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정적으로 낮추는 게 바로 엄마 아빠의 한숨이고. 네. 진짜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자아 효능감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죠. 난 진짜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크면서 점점 그런 부모님의 한숨을 듣고 하면서 조금 전에 혼나고 가도 잠시 후에 쉬는 시간 아니면 다시 원상 맞아요. 예. 참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아이들한테 맞습니다. 되게 큰 그게 영향을 사실 미치네요. 제가 비언어를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포의 대화냐 아니면 효능감을 살리는 대화냐의 차이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려주는 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존감 하면 보통 자아 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 자아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 존재감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자아 존재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연 나가면 학부모님들이 약간 그런 눈빛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당연히 있지. 내가 있는 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나? 이제 그럽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심리는 매우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느끼냐?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 거기 있어 라는 어떤 사인을 줘야 내가 여기 있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제 강연을 안 듣고 커피 마시면서 계속 수다를 떨고 있다. 그럼 저는 물론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강연을 할 겁니다. 하고 마치면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강연을 하고 있었나? 이겁니다. 저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당신이 지금 여기 있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간의 심리는 스스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아 존재감을 형성시키려면 자주 바라봐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절대적인 시기가 있는데 만 3세까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만 3세까지 보통 보고 까꿍밖에 해주는 게 없죠. 근데 시선을 맞춰주죠.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그 시선과 음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아이가 혼자 방치된 아이들,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요. 3살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초등 시기에도 물론 그 절대적인 시기보다 영향력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좋은데요. 이 바라볼 때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한두 살 바라볼 때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때의 특징은 이 아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숙제를 했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오늘 뭐 엄마한테 짜증을 냈는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너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든 그 판단 없는 시선으로 똑같이 아이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에휴, 이놈 자식들 또 TV 보고 있네?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철수 TV 보고 있네? 우리 철수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코딱지까지 파고 있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자꾸 바라봐 주시고 그 음성으로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뭐가 들려요. 우리 철수가 지금 유튜브를 보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아직 바라보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 없이 그런 바라봄을 자주 해주시면 그 과정이 자아 존재감 형성에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자아 존재감까지는 형성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주 바라만 봐주면 이게 돼요. 그럼 이제 자아 존중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아 존재감이 여기에 있어야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자아 존중감부터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내가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이 존중감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자아 존재감을 안반이라고 하고 든든한 안반 위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합니다. 기초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 존중감 기초 위에 기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자아 효능감이었어요. 그럼 자아 존중감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마찬가지로 바라봐 줘야 되는데 언제 바라보냐면 아이가 느끼기에 내가 정말 형편없는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라봐 줘야 자아 존중감이 형성됩니다. 좀 어렵죠. 왜냐면 우리 아이가 비싼 돈 주고 영어학원 보내놨더니 점수가 형편없이 갖고 왔어. 근데 아이는 이미 스스로도 수치감을 느끼고 되게 부끄러워한 상태로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이 봐도 한 사람만 판단 없이 바라봐주고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자아 존중감이 형성됩니다. 그랬더니 많이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얘 아빠한테 시키면 되겠네. 나는 그냥 나쁜 엄마하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예. 단 한 사람만 근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한 사람의 자존감은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의 자존감이요? 진심인 걸로 네. 이제 위로해주고 해주는 이 사람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나요? 그 사람은 이미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이미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건 통계상으로 명확한데요.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걸 굳이 따로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높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담임 선생님들 중에 정말 좋으신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아이의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놓습니다. 방학 갔다 와서 다시 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네, 다시 똑같이 돌아가요. 자존감은 부모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존감을 높이도록 애쓰시는 게 자녀에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제가 비단 지금 자아 존재감을 아이에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다 어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제 부부간에 서로 자주 바라봐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재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 갖고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지가 않아요. 야, 이거 오늘 내용 좋은데요. 제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선생님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것들 좀 찾아봤는데 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이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제 정서적 학대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원래 대상은 연인 간에서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게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무릎이 아야 하고 까졌습니다. 엄마 여기 아야 했어. 그럼 이제 호하고 이제 밴드 붙여주시죠. 아이고 밴드 붙이면 나을 거야 하고, 그다음 며칠 있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까져요. 이렇게 몇 번 반복하면 엄마 입장에서 이제 속상하시니까 엄마 말 들어야지. 너가 이렇게 여기가 까지면 엄마도 여기 심장에 아야 해, 코해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엄밀히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누가 아프죠? 아이가 아이가 아프죠. 근데 엄마는 누가 아프다고 하죠? 엄마가. 아프다고 하죠. 그럼 아이의 시선은 자신의 상처에 갈까요? 엄마의 상처로 갈까요? 엄마의 상처. 엄마에게 시선을 돌리죠.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것까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엔 심리학자들이 보면 저에게 막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근데 이해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가 아플 때 시선을 아이 아픈 곳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엄마가 아픈 곳으로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 가스라이팅으로 가는데, 이것만은 꼭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아하시겠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시죠. 저도요, 엄마고요, 여자고요, 힘들면 눈물 흘릴 수도 있죠. 이제 격하게 이제 반대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눈물 흘리실 수 있습니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아이 앞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그 아이 때문에 힘들다가 갑자기 뭐 시어머니도 떠오르고 뭐 덧붙여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룩 나오고, 내가 왜 이러고 사냐 하다가 눈물이 흘립니다. 그럼 그 말썽장이 아이가 엄마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는 갑자기 다 해결이 됩니다. 감정도 다 해소가 되면서 그 말썽장이 아이가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이제 지금부터 잘해보자 뭐 이렇게 가요. 문제는 아이들의 의지력은 제가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또 반복해서 그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또 잘못했네? 엄마가 알면 또 힘들어하고 엄마가 올 텐데, 감추기 시작합니다. 솔직해지지 않고 감추다가 결국엔 수습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가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공감들은 하셔야, 이제 울면 안 되겠구나. 이미 울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 이미 울었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분한테 가셔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철수야, 엄마가 그때 너 앞에서 울었지. 근데 뭐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네 아빠 때문에 온 거야. 네 저기 아빠 때문에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좀 나빴어. 이제 그렇게 그래서 방향만 돌리시면 됩니다. 너 때문에 울었다는 그런 자책감만 주지 않아도 아이가 가스라이팅에 급속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아이가 아프면 자기 아픈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아이가 아픈데 엄마의 아픔이나 힘겨움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가스라이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울 일이 꽤 있거든요. 있죠. 왜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든가 네, 뭐 네. 그런 때 뭐 나도 모르게 그거는, 흐르는 네. 이런 걸 굳이 감출 필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그거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애가 옆에서 지나갈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럼 저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는 하는데. 아, 그 눈물 보이셔도 됩니다. 드라마 나오는 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가 묻질 않아서 제가 네. 변명은 안 하는데, 요즘 너무 슬픈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난리 납니다. 아, 네. 안 보셨어요? 보겠습니다. 네, 아직. 아이고, 보지 마. 자본주의 학교를 보세요.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나를 위로하는 가장 큰, 그러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눈물입니다. 저 느꼈잖아요. 작년에 시험 줄 때. 네, 너무 답답한 날 울고 났더니 네. 힘이 생겼어요. 네. 그 공인중개사 중개사 시험 2차 시험 하실 한 때. 보름 전. 아, 새벽 1시 정도에 부동산 공법 문제 풀다가 저도 모르게 혼자 있었거든요, 탕비실에. 제가 아버님들께 펑펑. 권하는 건 차 안에서 혼자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혼자 오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혼자 꼭 괜찮습니다. 혼자 울어야 돼. 아니, 그때 누군가가 앞에 있어주면 그게 뭐 아내분이든 다른 여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야, 이거 오늘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훈육의 원칙 3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 가지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네. 그 훈육과 대화를 많이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훈육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돼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을 때렸습니다. 엄마가 봤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일단 제지를 해요. 그리고 형에게 묻습니다. 너 왜 때렸어? 네. 이건 대화입니다. 네. 때린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바로 가서 간단 명료하게 때렸네. 너가 잘못했어. 사과해. 근데 이유부터 물어보면 아이는 뭐 얘가 어떻게 해서 때린 거야 라고 그 순간 자기는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때린 명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너가 잘못했다고 해도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때렸네, 사과해. 근데 사과를 안 하고 그래도 얘가 어떻게 저쩌고 뭐 얘기하려고 합니다. 폭력에는 어떠한 이유도 합당하지 않아. 다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하게 합니다. 근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잠시 동생을 방에 들어 보내놓고 다시 얘기해주고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유를 여기서 다시 이유를 들어주는 순간 대화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면 이제 사과를 하고 나면 그때는 물어보면 그래 어떤 연유로 때렸어? 그러면 뭐 놀렸어 뭐 어쩌고 얘기하죠. 아 그래서 기분이 나빴겠구나 정도만 공감을 해주고 그래도 폭력은 안 돼 라고 한 후에 동생에게 또 가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렸다고 하네. 왜 놀렸어가 아닙니다. 왜 놀렸어 하면 또 뭐라고 하겠죠? 근데 놀린 건 못 들었으니까 뭐라고 놀렸어? 그러면 뭐 바보라고 했어. 그러면 바보라고 한 건 잘못이야. 사과해 하고 사과하고 나면 또 왜 놀리게 됐는지 이유를 들어줍니다. 나중에 이유를 듣는 것과 먼저 이유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듣는 건 뭐랄까 주장이 아니라 그나마 나 조금 선처를 바랍니다 라는 수준으로 이제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훈육을 할 땐 훈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간단 명료해야 된다. 이 과정 중에 형이니까 참아라, 동생이 어떻다 얘기가 들어가면 더 이상 훈육이 안 됩니다. 네. 형제들끼리는 타인입니다. 그냥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두 번째, 부모의 상황 관리 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훈육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이렇게 중점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도덕 발달 이론에서 아이들이 본인이 무엇을 잘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도덕적이 옳은지 그른지를 인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인지한 후에 교정이 들어가거나 생활 습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각인하는 그 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 관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부모가 인지시키기 전에 아이가 자꾸 뭔가를 얘기하고 변명하려고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내죠. 그럼 주도권이 아이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황 관리를 유지하는 건데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아이 방에 들어가서 물어보시면 거기는 아이의 바운더리입니다. 예전에 선생님도 우리 중고등학교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네.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고 누구누구 교무실로 따라와. 자기 플레이스로 부르는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교무실 가면 약간
교실에 있다가 교무실로 걸어가면서 이미 모든 권한과 변명할 거리들이 차분히 정리되고 가서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방으로 부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마 방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평소에 엄마가 즐겨 앉는 엄마의 소파, 엄마의 식탁 의자에 앉아서 누구누구야 여기 와서 앉아봐 라고 얘기하고 일단 앉고 나서 엄마가 보기에 이러이러했는데 맞니? 틀리니? 뭐 사실 확인하고 그랬다 하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훈육에 들어갑니다.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훈육을 하면 네.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게 오해입니다. 아이의 심리적 상처는 언제 생기냐면 안정감이 없을 때 생깁니다. 이 안정감이라는 건 규칙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놀아 그러면 상당히 안정감입니다. 규칙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죠. 여기서 마음껏 놀고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훈육이라는 건 이러한 안전장치를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건 잘못이야? 아니야?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안정감을 갖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무언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규칙을 모르는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예민해지고 상처를 받는 데에서 더 크게 확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훈육에 있어서는 상황 관리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부모님이 컨트롤해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훈육을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무엇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옳은지 그른지를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죠.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내가 누구 믿고 이 고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넌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예. 이 양말 펑크난 거 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훈육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아줘 라고 부탁하고 애원해주면 이제 더 이상 훈육의 단계가 아닌 거죠. 네. 이제 훈육은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얘기 빼고 그냥 냉철하게. 네, 냉철하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로 이제 간단 명료하게 툭툭툭 치고 아이가 인정하면 또 그걸로 딱 끝내고 일어나는 겁니다. 꼭 말 나온 김에 좀 그 금해야 될 그 여러 유행 그 어들 있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데를 비롯해서 뭐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네, 그것도 이제 감정이 그렇죠. 섞여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형하고 동생의 아우의 끈끈한 정 같은 걸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감정이 섞인 겁니다. 네. 어머나. 네 형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돼? 네 동생인데 이게 뭔가 연줄을 논리에 상관없이 잘못해서도 참아주라는 그런 감정적 호소하는 것도 같이 연관이 그런 것도 앞으로 네 세상에 니네 둘만 너희 둘이 서로 끝까지 갈 건데 이게 이러면 어떡하냐 네. 이런 얘기. 네. 아니 사실 얼핏 생각하면 되게 좋은 얘기인데 심리학적으로는요 네. 형제지간만큼 원수가 없습니다. 나의 내가 독차지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눠 가진 빼앗아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을 돌보라는 말은 거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같이 살아가고 삶을 겪고 나서 사실 많은 형제가 나도 성장하고 나서 결국에는 갈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결국 타인과 친해지는 과정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야 결국 형제 간의 우애도 친구 간의 우애처럼 형성이 되는 거지. 형제라는 이유로 자매라는 이유로 이렇게 형성되는 건 일종의 감정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좀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배웁니다. 네, 정말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친구가 너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워킹맘이기도 한데 나이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엄마 친구들이 없으니 아이도 친구 사귀는데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제가 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야 아이가 친구가 많은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지요? 도와주세요. 강연을 나가면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고요. 친구. 친구고
친구 중에서도 이렇게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걱정.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 질문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질문이 많은 이유도 뭐냐면 원래 대한민국 구성원이 최소한 70%가 내향성입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이 원래 드문 게 그냥 일반 보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많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니까 한두 명하고만 친한 것 같고 좀 사회성을 좀 새에 나가서 키우려면 좀 여러 사람 두루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엄마도 사실 내향적이면서 아빠도 내향적이면서 이제 그게 걱정이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친구가 없어도 됩니다. 아이가 혼자라도 잘 놀고 있다면 교실에서 근데 혼자라도 잘 노는 아이들은 대부분 뭐 종이접기를 하거나 뭐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뭐 책 읽는 게 좋아서 계속 책 읽고 혼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학년 올라가다 보면 비슷한 아이들 뭔가 만나고 너 종이접기 잘하니 나도 가르쳐줘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과정으로 한두 명 친구가 만나져요. 제일 안타까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꼭 이렇게 좀비처럼 배회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혼자 놀지도 못하고 어디 끼려니 못 끼고 이러다가 그냥 쉬는 시간 가버려요. 이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이 질문 주신 어머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도 못 놀고 이게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든 아이라면 그 앞에서도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이제 공부 정서에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회 관계성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좀 단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좀 많이 있는 거 그리고 책 읽을 때 실감나게 읽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사회 관계성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성, 관계성을 높여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입니다. 이제 1위가 봉사활동인데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해당이 돼요. 초등학생은 봉사활동이 2위로 밀려나고 1위가 엄마가 읽어주는 독서였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책이 간접 경험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빠져들어서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직접 경험으로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형성하고 친구들과 노는 데 있어서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스타일로 대화를 오고 가잖아요. 그걸 본인이 체험하듯이 독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같이 해주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엄마가 아는 놀이, 아빠가 아는 놀이를 같이 해주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요즘 시기에 구슬치기 알려주는 거 이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방법을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걸 혼자서 하고 있으면 주변 친구들이 갑자기 몰려들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이제 노는 과정 중에 친구들과 관계성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각자 노는 겁니다. 모여 있어도 사실은 저학년은 각자 놀아요. 단지 같이 있을 뿐. 아마 어머님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사귀시는 성격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 분이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죄책감을 가지시죠.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엄마랑 좀 친하게 지내고 아이들을 놀러 가게 하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신경 쓰시지 마시고 차라리 앞에 말씀드린 책을 더 읽어주시거나 우리 아이랑 나랑 어떻게 놀아줄까 그걸 신경 쓰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아이가 떠올랐어요. 네. 제가 2학년 때 맡은 아이였는데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나요.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친구랑 같이 있는 걸 못 봤어요. 늘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고 너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태도가 정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상담 때 오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혼자서 있는 거 좋아해요 이러면서 그냥 괜찮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로워하거나 위축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두고 봤더니 마지막 학기 말에는 아이가 그 아이랑 엄청 많이 어울리고 이런 걸 못 봤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생활 태도가 좋았던 아이를 뽑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1등으로 뽑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 이 아이가 좋은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통 조용한 리더. 네. 나중에는 좀 이제 무리가 생기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조용한 리더 중에 진짜 몰입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덕후로 갑니다.
그래서 덕후끼리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서 완전 엉뚱한 걸 개발해 나가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용한 리더십으로 혼자 가지만 이 친구는 자신이 몰입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사실 귀담아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청하고 툭툭 내뱉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그러면 이제 자신을 따르는 집단이 생기는군요. 생기죠. 크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와, 멋있네요. 그래서 진짜 리더인 아이들은 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조용한 리더 멋있다. 네. 네, 다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수학 선행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이가 이제 초 4학년 올라가더니 갑자기 자기도 다른 애들처럼 먼저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선행은 6학년 때부터 하려고 안 시키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아이들이 다 아는 건데 혼자 모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속이 상합니다. 초등 때 수학 선행은 언제부터 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교육법에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 학기 이상의 분량을 가르치거나 시험을 보면 선행학습 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공교육의 스타일이고 일반 사교육에서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하루에 뭐 한 장 정도 수학 문제집을 풀면 2개월이면 한 학기 수학이 끝납니다. 다른 걸 사서 또 풀어도 4개월이면 한 학기 수학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행학습은 언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에서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만 하면 선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문제집 2권을 다 풀었는데 그걸 또 풀릴 수는 없잖아요. 다음 문제집 사서 풀리면 다음 학기께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가 계속 아직 선행을 안 했어요는 매일 3장씩도 문제집을 안 풀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주구장창 복습을 좀 많이 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언제부터 선행을 할까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의 지금 인지 발달, 학습 발달 수준을 딱 보고 현재 학년보다도 문제집도 못 풀면 당연히 그 아래 걸 풀어야 되고 현재 학년권 따라가면 현재 학년권 따라가는데 매일 꾸준히 지속해서 지금 단계보다 반발자국 앞선 것만 계속 제시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거의 중학교 이제 최소한 영어 수학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끝나 있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매일매일 근면성 있게 꾸준히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너무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사실 마지막 멘트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장 염려되는 아이는 이런 종류의 아이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아이. 이 부족함이 없이 자라났다는 게 꼭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순간적으로 계속 채워지는 아이가 부족함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프랑스 교육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폭군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아이랑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해나가거나 할 때도 자기 의지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결핍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가 결핍을 마주하고 어려운 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꼭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하여튼 오늘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와의 대화 자세부터 내용이 확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